이제 다음 기관은 이제 모두가 희망했던 국제기구인 또 월드뱅크인데요. 또 월드뱅크에는 또 이제 우리 국제기구 취업 희망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분들을 자리에 모셔보았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의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 서비스 부서에 계시는 이장용 시니어 IT 오피서님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서님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월드뱅크의 이장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유엔의 그 우리 권 국장님께서 저희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게 지금 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팁이라든지 지원하는 과정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월드뱅크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드뱅크에 지원하실 때 지금 유엔 그권 국장님 말씀하신 팁을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저희 세션을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션은 사실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어, 바로 이제 그 저희 인사과에 있는 정상민 팀장이 전체적으로 저희 월드뱅크의 채용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월드뱅크 채용 프로그램은 약간 유엔하고 다르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스펙이라든지 그런 그 프로세스 자체는 되게 비슷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김봉철 애널리스트 저기 YP 프로그램 월드뱅크 YP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들어와서 사실은 작년에도 이 대사관 행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원온 세션도 해주셨는데 우리 그 김봉철 애널리스트가 전체적으로 YP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포함해서 특히 올해부터 YP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민지 우리 애널리스트가 사실 손민지 애널리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국제기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국내파입니다.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또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월드뱅크의 인턴 그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를 거쳐서 스텝이 된 케이스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그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올해는 저희가 입사 1, 2년 차 분들만 이렇게 몇 명 모셔가지고 우리 저희가 17년부터 참가를 했는데 2017년부터 참가를 하면서 항상 저희가 원어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정상 그게 안 돼서 저희가 나중에 5시부터 하는 2부 세션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 개별적인 여러분들 궁금사항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우리 정상민 팀장부터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계은행 HR 애널리틱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션이 여러분들 차후 취업 방향 그리고 커리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그 세계은행의 전반적인 인사 제도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이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은행에 있는 그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대한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은행은 크게 세 가지 기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뭐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크게 그 IBRD 흔히 이제 저희가 월드뱅크로 알려져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담당하는 IFC 그리고 재보험을 담당하는 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본부인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전 세계 10개 새틀라이트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130개의 컨트리 오피스 그리고 지역 사무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총 16,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180여 개 이상의 국가의 직원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계은행 제 생각에는 이건 세계은행뿐 아니라 다른 다자개발은행이나 그리고 유엔 시스템에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세계은행에서 일한다는 것과 인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ole based and non rotational입니다. 이게 아마
그 한국에서 이제 주로 직장을 다녔거나 학교를 다녔던 분들께는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대졸공채를 뽑을 때 물론 세부 직군이 정해져서 뽑기는 하지만 일단 채용이 되고 나서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이 부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를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순환보직 제너럴리스트를 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계은행에는 주니어 레벨부터 특정한 특기, 특정한 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본인이 교육에 여기서 이제 스페셜라이즈를 하기로 했다면은 교육, 에듀케이션 애널리스트, 오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가 쭉 이어지는 거고요. 그 커리어가 이어지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본인의 이제 특기 부분은 쭉 그대로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세계은행 크게 두 가지 채용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제 스태프, 저희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정직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전트 워크포스, 그 프로젝트나 이제 일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을 하는 그런 인력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장기 컨설턴트, 단기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인턴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은행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직 직원들이에요. 다만 정규직 직원이지만 계약의 기한이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오픈 엔디드 어포인트먼트 또는 픽스 텀 어포인트먼트로 정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직 직원들이고요. 이제 연장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ready for commitment인데요. 그 세계은행이나 이제 기타 국제기구에서는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고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업무에 투입을 한다기보다는 바로 준비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이건 역시 대학원을 막 마친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이제 그 본인의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본인의 가진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인 포인트인 그 셀프 드리븐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세계은행의 업무 형태는 그렇게 딱 정해진 업무에 따라서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분야는 이제 IT나 HR이나 파이낸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다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개인이 자신의 직무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아니면 유엔을 준비하시는 많은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취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은행의 그 채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의 채용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채용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죠. 이제 오픈 애플리케이션, 즉 공석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통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정부기관 또는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주로 이렇게 공석이 났을 때 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채용 공고를 올려서 내부 또는 외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서 그 자리를 이제 가져가는 형태의 그런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은행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오픈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많은 인재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개 이상의 자리들이 계속 공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그 글로벌 풋프린트를 이제 증가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무실에 이러한 그 새로운 채용 기회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그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경력이 2년 이하이신 분들에겐 사실 조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경로예요. 그 이유는 뭐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외부 경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월드뱅크에서 실제로 재직 중인 직원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이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분들과 경쟁해서 그 최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해당 경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recent graduate 분들에게는 좀 갖추기가 어려워진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노려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앞서 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아니면 이제 그 경영 지원 쪽, 즉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또는 리걸 이런 분야들은 외부 채용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아시는 그 회계부서에서도 보면 그 빅4 어카운팅 펌에서 재직하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경영 지원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면은 그 잡 공고를 열심히 보시고 만약 해당 자격을 갖췄다면 지원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월뱅 그룹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발표하게 될 그 김봉철 씨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IFC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이제 김봉철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인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은행에서 이제 가장 밀고 있는 그 플래그십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리센트 그래주에이트를 대상으로 매년 50명에서 6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채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가장 컴패리티브한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뱅크랑 올드뱅커 IFC가 이제 YP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이 됐을 시 5년 동안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그 컨트리 오피스 경험도 하고 본부 경험도 하고 좀 더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NYPP 프로그램과의 차이가 있다면 UNYPP 프로그램은 일단 최종 합격을 했을 때 그 로스터에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스터에 등록이 된 이후 이제 각 공석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그 커리어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은행의 YPP 프로그램은 합격을 하면은 바로 이제 GF 실무급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기 컨설팅 기회 관련해서는 그 저희 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할 손민지 씨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요. 역시도 이제 인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턴십은 크게 두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첫째는 여름과 겨울에 선발을 하는 그 정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기관과 돈을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그 수시로 채용을 하는 그런 이제 연계 채용 인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인턴 프로그램 모두 다 같이 특징이 있다면 HR에서 일괄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턴십 애플리케이션이 제출이 되면 그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이제 매니저나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그런 그 담당 그 지원자들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하고 이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그 시간당 급여로 이제 페이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소정의 이전 비용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은 그 세계은행에 이제 발을 디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많은 인턴분들이 인턴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숄텀 컨설턴트로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계속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기회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컨설팅 관련된 기회인데요. 이게 컨설턴시 관련해서는 크게 그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숄텀 컨설턴, 최저 1년간, 최소 1년 중에 7일, 그리고 최장 150일간 그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될 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이나 아니면 이제 연봉이 주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 그런 날짜에 대비해서 이제 일일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디드 텀 컨설턴트는 그 숄텀 컨설턴트와 스태프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채용 형태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직원에 준하게 급여를 제공하고 각종 베네핏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텀 컨설턴트 채용 관련된 정보 역시 그 세계은행 잡 포탈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숄턴 컨설턴트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기적으로 계약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업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진 않아요. 이게 컨설턴트 역시도 주니어부터 시니어 레벨까지 다양하게 채용이 되고요. 분야 역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약한 날짜만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숄텀 컨설턴트로 재직하시는 분들은 스태프 포지션을 맡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그 공석에서 이제 채워지는 그 리크루먼트 채널을 분석을 했을 때 30%에서 40%의 공석은 이제 뭐 단기나 장기 컨설턴트 주신 분들께서 이제 채워지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숄터 컨설턴트 역시 이제 정규직 스태프로 밟기 위한 이제 좋은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숄턴 컨설턴트는 그 비공식 채용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이제 전부 모든 지원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게 공시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주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는 분들에게 이런 잡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해당 부서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연결해 줄 분들이 있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기회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널 펀디 스태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 펀디 스태핑 프로그램은 이게 말 그 자체로 그 도너가 스태핑 자리를 그 이제 자리를 펀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너 펀디 스태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9개 정도가 있어요. 이 국가들이 이 길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그 직원들을 해당 직원들을 세계은행에 있는 특정 부서에 이제 뭐 2년이나 3년간 근무할 수 있게 그 인건비와 아니면 기타 뭐 복지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정부 아니 한국 국민으로서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JPO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은행에 이제 입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너 펀디 스태핑 프로그램에는 JPO 외에도 이제 미드 커리어 프로페셔널로 라는 약간 그 미드 커리어 이상의 분들을 채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요. 한국은 현재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JPO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년간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계은행에서 이제 근무하는 수습 직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1명에서 5명 사이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는 뭐 예산에 따라서 이제 변동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고되는 자리 중에 이제 한 개 포지션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했던 분야는 대부분 국제개발 관련된 분야예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든지 교육, 거버넌스, 그리고 뭐 재난관리 이런 그 국제개발 분야가 채용의 대부분을 이뤘고요. 그래도 최근 2년간 이제 HR이랑 이제 IT, 즉 경영 지원 펑션에서도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유의 깊게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자격은 올해 약간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석사 학위와 최저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최저 3년 이상의 경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JPO 프로그램이 2년을 마치면은 뭐 전환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GF 실무직 직급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마 그에 따른 경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많은 GPO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마 2년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필요성과 그리고 본인의 근무 성과에 따라서 이제 GF 실무급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현재 13명의 한국인 JPO가 그 파견을 마쳤고요. 13명 중에 8명은 스태프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두 분께서는 컨설턴트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YP와 더불어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GPO 프로그램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인턴이나 숄더 컨설턴트를 뱅크에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채용이 될 수 있는 점이에요. 실제로 JPO 전체적으로 봤을 때 뱅크에서 인턴을 했거나 인턴은 제외하더라도 뱅크에서 숄턴 컨설턴트로 재직했던 분들이 GPO 합격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외부에서 경력을 충분히 쌓으신 분이 지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제기구 커리어는 이게 단기 달리기라기보다는 일단 장거리 달리기 또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 채용 기회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하시는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3년, 5년 이렇게 꾸준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경력을 쌓으신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좋은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YPP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IFC에서 인베스트먼트 오피서로 근무하고 계신 김봉철 님께서 그 YP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네, 그럼 이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YP로 2019년에 입사해서 IFC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봉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따로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할 순서는 제가 간단히 저의 백그라운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IFC 소개를 조금 못 드린 것 같아서 IFC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YP 프로그램 절차랑 제가 입사했던 경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YP로 입사를 해서 저 YP 입사했을 때는 3년 로테이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첫 번째 로테이션을 PPP 팀에서 마치고 현재는 두 번째 로테이션을 글로벌 인프라 팀 내에 있는 통신 인프라 투자팀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입사 전에는 캐나다에서 MBA를 했었고 MBA 하는 동안에는 캐나다에서 Ministry of Energy에서 인턴했고 그 이후에는 인프라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서도 잠깐 여기 IFC 오기 전에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한국 회사를 다녔고요. 한 6년 반, 7년 정도 삼성물산 상사에서 인프라 개발 투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간단하게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 IFC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월드뱅크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IFC는 조금 좀 다른 기구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IFC의 목적은 저희가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프라이빗 섹터, 민간 섹터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IFC 내에는 크게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부문이고 하나는 자문, advisory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처음 로테이션을 했던 PP팀이 advisory 서비스를 주로 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인프라 팀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팀인데 투자팀은 다양한 섹터, 인프라, 제조, 그다음에 파이널 섹터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 있는 주로 저희 이머징 마켓의 클라이언트들한테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에쿼티를 투자한다는 등의 그런 다양한 프로덕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약 22 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됐고 그중에 50%가 저희 오은 어카운트에서 나갔고 나머지 50%는 이제 다른 기관들이랑 함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빌라이제이션을 했고 그게 모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이제 IFC를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 기관들도 IFC가 투자하는 걸 보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또 큰 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dvisory 서비스는 제가 업무했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PPP라는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 이머징 마켓에 있는 정부들이 이 PPP 구조에 대해서 잘 경험이 없고 큰 엑스퍼티즈가 없기 때문에 IFC에서 나가서 같이 정부랑 그런 딜을 구조화하고 스트럭처를 짜고 어떻게 하면 민간 투자자들이 이 PPP 프로젝트에서 참여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요 업무고요. 그 이후에 이게 딜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입찰까지 띄워서 이게 실제로 성사가 되게끔 저희가 입찰 관리까지 좋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뱅크 IBRD나 아이다와 달리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기구들은 어떤 저희가 폴리시적인 투자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럼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SPC나 SPV 같은 이런 특정 목적 기업에 직접 저희가 대출이나 에쿼티 투자를 해서 이것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는 이제 다른 투자, 그렇다면 IFC가 다른 이런 민간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랑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저희는 단기적인 리턴만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롱텀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롱텀 뷰를 통해서 이 민간 기업들, 이머징 마켓의 민간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또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여기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도움들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도록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클라이밋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투자들이 어떻게 환경에 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요소까지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IFC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오셨다면 업스트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업스트림 팀이 채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도 이 업스트림 통해서 입사하신 분들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요즘 떠오르는 화제로 그런 토픽으로 IFC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저희한테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그 투자권을 검토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게 주요 사이클이었다면, 이 업스트림 팀은 먼저 저희가 그 이머징 마켓에 나가서 어떤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개발 단계부터 진행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게 IFC가 나중에 메인스트림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 크게는 좀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 다른 나라들의 이머징 마켓인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들면 스케일링 솔라라든지 해서 어떤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똑같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스탠다드한 플랫폼을 만드는 일도 업스트림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 쪽이나 이런 스타트 스테이지에 있는 투자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 업스트림 팀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시면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요즘에 굉장히 채용을 많이 늘리고 있고 시니어 매니지먼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입사한 포지션이 인베스트먼트 오피서라고 이제 IO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IO들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되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받은 이 투자 클라이언트들의 인콰이어리가 오면 이게 괜찮은 프로젝트인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개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적당한 리턴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건을 검토를 하는 게 저희 업무고요. 당연히 검토를 위해서 많은 파이낸셜 애널리시스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투자건의 효과에 대해서 또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이제 매니지먼트에 저희가 검토 요청을 하면, 매니지먼트에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 한국말로 하면 그런 저희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프로세스를 밟기 위한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문서들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또 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담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투자가 결정이 되면 투자 이후에는 투자권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까지 하는 게 주로 IO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IO 포지션으로 지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셋들은 이 업무랑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어카운팅 보는 능력, 그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능력, 또 이런 다양한 보고서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쓰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YP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제 입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입사하신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한국 분들이 계속해서 한 분씩 YP 프로그램에 채용이 되어 오셨고요. 작년까지는 월드뱅크랑 IFC가 별도 프로그램이어서 IFC로 입사를 하셨고, 저희 때는 클래스가 약 16명 정도 됐고, 이번에 2020년 클래스는 한 11명 정도, 그 앞전 18년 클래스는 한 10명 정도, 그래서 약간 그 정도 사이즈로 IFC는 계속 채용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는 합쳐가지고 채용이 될 테니까 어떤 규모가 될지는 좀 봐야 될 텐데 약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때는 프로그램이 3년 로테이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오는 2020년 프로그램부터 2+3로 바뀌어가지고 2년간 로테이션을 하시고 그다음에 3년 동안은 이제 그 로테이션 중 아니면 로테이션 후에 결정된 팀에서 3년간 근무하시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2년간 로테이션 중에 이번부터는 그 월드뱅크 로테이션도 그 의무로 포함이 돼가지고 처음에 IFC 팀에서 로테이션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에 있는 팀에서 로테이션을 잠깐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다시 IFC 돌아와서 3년을 근무하시는 구조가 될 거고 그 이유는 저희 이제 그 당시 CEO께서 월드뱅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FC도 우리만 하는 우리의 투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월드뱅크랑 어떻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 로테이션을 추가로 넣으셨고 그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취지가 더 커져가지고 아예 이제 YP를 합친 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채용 준비하실 때 왜 이 프로그램이 같이 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모든 로테이션이 처음엔 DC 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20년부터 이번 오는 YP부터는 시작 포인트도 이제 상관없이 리저널 오피스를 자기가 희망하면 아예 처음부터 리저널 오피스에서 첫 로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렉서빌리티가 커졌고 안타깝게도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현재로서는 모든 직원들이 리저널 오피스로 베이스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원격 근무로 지금 현재로서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이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 지원할 때만 해도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 프로페셔널이고 영 프로페셔널 사실 영 하지는 않고 한국에서 또 제가 거의 7년 정도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부터는 이제 나이 제한이 생겨서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그 나이 조건에 좀 충족을 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뭐 다른 링크인을 통해서 연락 받았지만 남자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YP는 이제 그 제한을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좀 맞춰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 학위 조건은 마스터 이상 조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IFC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목적인 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MBA나 아니면은 금융 관련 마스터 디그리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뭐 폴리시 쪽에서 마스터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백그라운드가 금융 쪽에서 뭐 2, 3년 최소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용 절차가 해마다 좀 변경이 있어서 제가 뭐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겠지만 제가 했던 경험이랑 그 다음에 저희 후배들이 했던 거 제가 도와주면서 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채용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때는 서류를 일단 준비를 해냈고 서류는 CV 플러스 커버레터였는데 지금 바뀐 걸로는 CV 플러스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YIFC, Y 이머징 마켓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의견을 적어서 내는 에세이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가 통과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프로 1대1 인터뷰를 약 1시간가량 진행했었고요. 인터뷰 보실 레벨은 시니어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레벨과 한 1시간 동안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왜 IFC 오고 싶은지, 왜 이머징 마켓에 관심이 있는지가 주요 질문들이 되고 그다음에 테크니컬리 이제 컴피턴시를 체크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해결이 돼서 뭐 저희가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인터뷰가 된다 그러면 아마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1차 인터뷰를 온 캠퍼스에서 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아니면 본사로 직접 모셔가지고 2차 인터뷰를 했던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다양한 루트로 1차 인터뷰 진행이 되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리 비디오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루트로 1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2차 그러니까 1차 인터뷰 즉 두 가지 프로세스를 다 통과하게 되시면 이제 3차 슈퍼데이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데 슈퍼데이는 그 3차 통과자들을 다 본사로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인터뷰 및 시험을 보는 날인데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는 두 가지 시험을 보시고 반나절 정도는 두 가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은 총 두 가지 시험은 한 엑셀 테스트와 그다음 엑셀 모델링 테스트와 리튼 케이스 스터디로 구성되어 있고요. 엑셀 모델링 테스트는 파이낸스 관련된 일을 하셨으면 쉽게 뭐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가 좀 만들어 보면서 어떤 그 금융
관련된 레이쇼들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간단한 시험이고, 그 두 번째 리튼 테스트는 어떤 투자 케이스를 주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왜 이 투자가 괜찮은 건인지 아닌지 자기 의견을 좀 적어내는 그런 류의 리튼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테스트가 끝나면 인터뷰를 하게 되시는데요. 인터뷰 하나는 3대1 패널 인터뷰고요. 세 분의 시니어 레벨의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깊게 그 본인의 경험과 백그라운드에서 질문을 하게 되시고, 또 단순히 경험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지 않고 또 내가 섹터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본인이 일했던 거에 섹터의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좀 고차원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테크니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최종 1대1 인터뷰도 시니어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레벨 또는 그보다 더 높은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레벨과 1대1 인터뷰를 하게 되실 거고요. 완전히 다른 걸 보기는 않지만 한국처럼 마지막 최종 면접, 임원 면접처럼 약간 그런 스타일의 면접은 아니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다시 테크니컬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또 왜 IF에 오고 싶은지, 그런 굉장히 그 세부적인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통해서 왜 진짜 IF에 오고 싶은지, 왜 이머징 마켓에 관심이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자기 제뉴인 스토리가 아니라면 그런 거에서 좀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관심을 잘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긴 프로세스예요, IP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좀 페이션스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7월부터 서류 준비하시면 결과가 한 1월 중순 말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고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 좀 염두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Q&A 세션에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민지 씨가 인턴 컨설턴트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뱅크 환경국에서 엔바이러멘탈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손민지입니다. 혹시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예, 잘 보여요. 네. 오늘 저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월드뱅크 인턴십과 컨설턴트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학사와 석사 모두 국내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부 졸업 후에 그리고 대학원 기간 동안 더불어 월드뱅크 입사 전까지 다수의 기관들에서 진행된 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다수의 회사들에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월드뱅크 이전 모든 경력 또한 한국에서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어서는 제가 월드뱅크에 입사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경험만 있던 제가 월드뱅크에 처음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3월에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여 2017년도 6월에 3학기를 마친 후 여름방학을 이용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했었는데요. 양성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프로그램과 연결된 국제기구 인턴십 직무설명서가 공개되었었습니다. 해당 연도에는 월드뱅크에서 3개의 인턴십 자리가 연결이 되었었고, 그 중에 Environmental Safeguards 라는 환경심사, 환경관리, 환경리스크 관리 자리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듬해 워싱턴 DC로 파견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1월 초에서 2월 말까지 6개월간 환경부 남아시아 팀 사우스에이시아 부서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는 환경부에서 전달받은 체재비에 의존해서 생활했는데요. 월드뱅크에서 추가로 봉급을 받진 않았습니다. 월드뱅크 인사부 명시에 따른 월드뱅크 인턴은 무급 인턴이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 체재비를 받는 경우 월드뱅크에선 추가 봉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주변 사례로 보자면 학교에서 학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턴이 끝난 이후에는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쇼트텀 컨설턴트로 지내면서 환경국 남아시아 부서와 남미 부서 사업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컨설턴트로 지내던 중 약 작년 4월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 공고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약 4개월의 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작년 9월부터는 엔바이러멘탈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월드뱅크 입문기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학력에 대해서는 월드뱅크에 취직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유학 경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유학 경험보다 중요한 부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선호하는 전공과 관련된 학위의 여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의 경우에는 국내 인재로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잘 파악하고 있던 것이 월드뱅크 사업에 참여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되었었습니다. 더불어 석사 학위 필요 여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국제기구의 모든 직무가 석사 학위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페셜리스트 트랙의 직책에서는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월드뱅크 외부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꾸준히 열람을 하시고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기구 진출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점을 찾는 목적 외에도 어떤 팀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HR에서 근무하시는 월드뱅크 정상민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숄터 컨설턴트가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찾고 또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월드뱅크 내부에 진짜 정말 많은 사업들과 업무가 각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컨설턴트 모집 공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에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스킬셋과 딱 맞는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숄트텀 컨설턴트의 업무 형태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업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텝과 익스텐드 텀 컨설턴트와는 다르게 숄트텀 컨설턴트는 어떠한 부서에 묶여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숄트텀 컨설턴트로서 최대 쓸 수 있는 150일을 다수의 사업에 분배하여서 한 사업당 작은 일수의 계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하나의 사업과 150일을 최대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에 분배하여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각 사업에서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과 최대 일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외에 다른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계약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둘 중 전자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컨설턴트 기간을 보냈었습니다. 앞서 UN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월드뱅크 사업은 특정 나라 또는 지역의 개발에 맞춰서 수행이 되곤 하는데 추후 경력에 이러한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 다수의 나라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이 되고 남미 지역에서는 스페인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포르투갈어 또한 브라질과 모잠비크와 같이 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언어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언어, 특히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수혜국으로 하는 사업들은 월드뱅크에서 직접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이외에 모든 문서들과 미팅이 수혜국의 나라로 언어로 작성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월드뱅크에서 시시각각 다양한 사업과 업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과 팀에 속하든 꾸준히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 적극성이 커리어에 크게 보답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고 2부 세션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씨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월드뱅크 세션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우리 정상민 씨가 그 컨설턴트에 관한 정보 자체가 공식적으로 월드뱅크 잡 사이트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그걸 좀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정보가 돌기도 하는데 좀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직원협회, 월드뱅크 IMF 공동 한국인 직원협회가 있는데 한국인 직원협회에서 부정기적으로 그런 어떤 컨설턴트 공고가 나오면 그걸 취합해서 뉴스레터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직원협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메일을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그 뉴스레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저희 그 월드뱅크 직원협회 이메일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직원 Korean Staff Association KSA at 그 다음에 worldbank.org입니다. 컴이 아니고 org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메일을 직접 주시면은 저희가 그 뉴스레터에 등록을 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이 직원협회 차원에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2017년 처음 이 행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쭉 참석을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와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은 대사관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그 이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월드뱅크에 입사하는 그 비율이 좀 높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참가료는 50분 정도 되시는데 물론 이제 학생분들이 50분 정도는 아시겠지만은 이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해 내년 해가지고 월드뱅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분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월드뱅크 전체는 아까도 말한 정상용 씨가 말한 정규 스텝이 약 17,0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우리가 흔히 계약직으로 말하는 컨설턴트 분들이 한 2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37,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과연 그럼 한국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한국 국적자 기준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 국적자 기준으로 10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이죠, 약간 한 달 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정규 스텝 글로벌로 다 월드뱅크 그룹 전체로 포함해서 115분. 그러니까 전체 17,000명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숫자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가 채 안 되고 한국이 월드뱅크에 투자하는 비율이 한 1.6% 정도 되니까 투자 비율에 비해 가지고 훨씬 부족한 숫자의 스텝이 있고 JPO가 7분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STC 아까 컨설턴트 분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93분 그리고 아까 ETC 컨설턴트 중에서 롱텀 컨설턴트들이 15분 이렇게 재직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부 세션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제가 저희 정 과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경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대학교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유튜브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월드뱅크를 포함한 저희 국제기구에 입사하시는 한국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